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외교 안보 라인의 중책을 맡았던 박선원 전 국정원 1차장, 과거 메르스 사태에 대응했던 메르스 대책본부장이자 응급실 체계 개선에 앞장섰던 강청희 전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가 좀 전에 광고 나가는 동안에 도대체 웃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게 너무 이상하다. 지금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여러분들 마찬가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두 분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스스로 한번 해보실까요? 먼저 한번. 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사업 박선원입니다. 연세대학교와 영국 워릭대학교에서 석사, 박사를 마치고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에서 통일외교안보 전략비서관을 지냈습니다. 문재인 정부 국정원 기조실장 제1차장을 역임했습니다. 영국 유학생활을 포함해서 해외에서 약 10년 동안 연구하고 외교관으로서 활동했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북한과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인맥을 갖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민주진영에서의 대표적인 국제통으로서 평화안보, 평화경제를 이끌어갈 주역이 되고자 합니다. 네, 정말 뭐 이력도 너무 화려하시고 상업고등학교 나오셨는데 예. 연세대 가셨어요. 네, 열심히 했습니다. 네, 정말 열심히 사신 것 같은데 네. 현재 국회의장 경제외교 자문위원 맡으시고 계시군요. 네. 자, 이제 국정원 1차장 하셨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그 대외 안보 상황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정말 하실 말씀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그 얘기 조금 이따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청희 부협회장님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인재영입 5 국민건강 지킴이로 들어온 강청희입니다. 원래 흉부외과 전문의로 34년째 의사생활을 하고 있고요. 처음 13년은 진짜 흉부외과 수술만 하는 의사로 살아왔고, 그 후에 이제 개업이, 그 다음에 의사협회 일을 하면서 이 사회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 후에 의협을 떠나면서 또 보건소장, 그 다음에 건보공단 이사, 그 다음에 한국공공조직은행장을 하면서 다양한 행정 경험을 익히게 됐고요. 처음 시작은 의사들의 권익보호로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는 환자들을 위한 운동, 그 다음 국민 모두를 함께 가는 건강 증진을 위한 또 행정에 몸담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살려서 살아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국회 활동을 하고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 저는 부모님이 두 분 다 흉부외과 한 분은 수술 받으시고 한 분은 또 좀 일이 있어서 그래가지고 제가 그쪽에 계신 의사 선생님만 보면 존경심이 막 솟아올라요. 되게 어려운 전공이고 꼭 필요한 전공인데 네. 요즘 사실은 많이 어렵다고 또 제가 듣기도 했습니다. 네. 레지던트가 지원을 안 한다고요. 저희 때만 해도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네.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 환경이 어떻게 보면 수가 체계하고도 연관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익을 너무 추구하는 쪽에 또 학생들의 생각의 변화, 그런 쪽이 있다 보니까 쉬운 일을 하면서 보다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인기과로 좀 몰리는 경향이 있고요. 네. 흉부외과 자체가 이 자원이라고 저희는 표현하는데 인적 자원이 굉장히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자원을 또 뽑기 때문에 뭐 지원한다고 다 할 수 있는 과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인기과지만 그래도 상당히 정리되어 있는 과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뭐 비인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생명하고 직결되는 과여서 그냥 하고 싶다고 해서 막 아무나 시키는 과가 아니라 뽑기도 어렵고 지원자도 사실 가서 일하기가 마음의 각오를 엄청나게 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이제 이런 거인 것 같아요. 근데 굳이 사실은 편하게 사실 수 있는 보수 성향의 의사 선생님이신데 흉부외과를 선택하신 것도 참 프라이드도 대단하실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그런 분이 굳이 이 진흙탕인 정치권에 왜 들어오셨는지 그게 사실 제일 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이렇게 진흙탕인 줄 몰랐고요. 네. 저는 사실은 이번에 그 당 대표님 정치 테러를 보면서 느낀 바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람을 미워하고 죽일 정도로 극악으로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충격을 받았고요. 그렇죠. 저도 정치에 이제 입문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정치를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번 선거에서 우리 야당이 제대로 선거운동이나 할 수 있을까? 이런 공포감을 좀 느끼게 됐습니다. 네. 제가 흉부외과 했던 이유도 다른 이들이 많이 찾지 않는 과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생명을 직접 다루는
어떻게 보면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뭔가 내 역할을 할 수 있는 의사로서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흉배과를 하게 됐고요. 네. 흉배과 환경이 좋지는 않습니다. 적은 숫자가 하면서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근무 시간도 길고 자기 생활을 할 수 있는 시간 여유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한테 좀 받아들이기가 힘든 부분이 있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한다면 정말 필요한 우리 필수 의료에 대한 정부의 지원, 그다음에 앞으로 건보의 어떤 노력 그런 걸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뭐 계속해서 이제 연결된 얘기를 해서 좀 여쭤보면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의료 영리화가 이제 얘기가 많이 됐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생명이라고 하는 거는 돈이 있든 없든 국민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영리화를 하는 거는 안 된다. 이제 이렇게 맞서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어쨌든 진행이 쭉 돼 갖고 오다가 현 정부까지 이르렀어요. 근데 요즘은 아예 그냥 의사 선생님들은 돈 잘 버는 사람들, 돈에만 신경 쓰는 사람들 이런 인식이 아예 굳어져 버리고 정책도 그런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 프레임을 좀 그렇게 잡은 측면도 있습니다. 정부의 프레임 자체가 의사들이 아무래도 소득층이 우리 중산층 대비 약간 높은 수준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 중에도 격차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사회적 평등 차원에서 보면 경제 사회적으로 평등하지 않은 부분이 건강 불평등까지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게 저희 생각이기 때문에 대개 의사들이 의료를 사업화하거나 영리화해서 거기서 돈을 추구하는 쪽에 목적성을 두게 되면 결국 환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돈을 추구하는 재력을 추구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뭐 다 이론 없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색안경을 끼고 보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상황도 좀 있죠. 자, 박선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원 1차장 출신 민주당 영입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의 현 안보 현실이 암울하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네. 그 민주당에서 오세요 그럴 때 솔직히 민주당 가면 나중에 안 될 텐데 이런 생각도 솔직히 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사실 저는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 남북 관계, 또 평화, 한미 관계, IMF 극복, 국난 극복 모두 다 해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때 한미 동맹, 남북 관계, 군사력 강화, 한미 FTA 경제 외교를 했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민주당이야말로 가장 유능한 정권, 집권 세력이 될 수 있다는 신념을 늘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영입된 것에 대해서 크게 갈등하거나 고민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자, 그런데 어쨌든 이제 정권의 성격이 좀 보수적이냐, 진보 성향이냐 이거에 따라서 이 국정원의 역할이나 이게 좀 많이 달라지고 항상 부침이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좀 오히려 이 안보 관련해 가지고 우리 국민을 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고 김정은이 계속 우리를 위협하고 서로 지금 이러다 전쟁 나겠어 이런 걱정까지 하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진짜 좀 불안해서 솔직히 좀 살기가 어려워요. 예. 지난 70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이 이뤄놓은 모든 성과, 그러니까 민주화, 산업화, 정보화, 나아가서 그 국제 정세와 정치에서 주역으로 세계를 이끌어가는 위치에 올라와 있습니다. 선진국이 진입했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윤석열 정권 1년 반 만에 모든 분야에서 허물어지고 있는지 부스러지고 있는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 위기, 민생경제 위기, 평화안보의 위기에 우리가 닥쳐 있습니다. 이 정권이 더 이상 계속 이 집권을 하다가는 대한민국이 정말 망가질 정도로 형편없이 나락에 떨어지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는데 특히 안보는 보수 정권이 잘한다라고 하는 잘못된 인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닙니다. 역대 보수 정권 중에 안보를 잘한 정부 없습니다. 노태우 정부의 일시적으로 약간 그 국제적인 냉전 해체의 길을 타고 북방 정책의 성과가 있었지만 그 외의 모든 정권,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물론이고 윤석열 정권에서 오히려 경제를 파탄에 빠뜨리게 하고 안보는 후퇴하고 있다. 평화는 경제이고 평화는 생명이고 돈입니다. 이 평화를 위협받게 하고 안보를 더욱 위태롭게 하는 이 정권, 이것은 보수 정권이기 이전에 정말 안보 무능 정권, 국가의 그 지위를 하락시키는 바로 그러한 정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보 무능 정권이요? 그러면 안보 정책은 점수를 몇 점이나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정부는? 예,
밥 갈루치라고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그 국무부 전 고위 관리가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그저께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전쟁할 결심한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나왔어요. 그것은 이제 밥 칼린하고 지그프리드 해커 교수가 네. 이야기한 건데 1950년 이래 가장 위험한 상태다 한반도가 핵 공격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정도로 심각한 지금 안보 상태에 네. 지금 빠져 있는 것입니다. 저는 좀 걱정되는 게 그런데 또 이 국정원 장들이 네. 지금 이번 정권에서 계속 기소되고 압색 당하고 또 국정원에 근무하는 1급 고위직 공무원들이 쫓겨나고 내부적으로 계속해서 싸우고 파벌 일으키고 또 대통령이 국정원장 임명했다가 간도라 그러고 뭐 아주 정말 제가 보기에 정신이 없고 어지럽고 왜 이렇게 문재인 정부 때 국정원에 있었다는 거가 죄처럼 지금 멍해처럼 지금 취급되고 이러는지 이해가 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정치 참여를 결심하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서훈 전 국정원장 재판받고 계시고 박지원 원장도 좀 기소되어 있는 상태이고 약 20에서 30명에 가까운 차관급, 비서관급 이하의 그 안보 관계 전문가들이 사실상 증인, 피의자로 지금 그 네. 검찰에 출두하고 있는 또 조사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 때 열심히 일했던 국정원 직원들이 네. 교육받고 있고 지원 근무로 현업에서 뒤로 빠져 있고 혹은 해외로 오지로 방출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5급, 4급이 가던 자리거든요. 네.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거기서 북한의 행동 이런 걸 감시하고 추적하고 하는 일을 30, 40대 젊은 직원들이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50대 중반, 50대 초반, 2급, 3급을 보내서 업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은 좌절을 느낍니다. 국가를 위해서, 국정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당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 때문에 좌절을 느낀 나머지 사표 쓰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유능했던 직원들을 6개월 교육시키고 한 번 더 교육시키고 3차 교육까지 받은 사람들이 왜 교육을 있습니다. 시켜요? 이미 몇십 년 동안 거기서 일하던 현업에서 빼가지고 너희들은 중요한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교육으로 계속 돌리는 거죠. 네. 얼마나 고통스럽고 비참함을 느끼겠습니까? 국정원은 정권의 어떤 그 성향이나 교체하고 상관없이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서 정보 수집과 분석 정책 제안을 하는 전문 기관입니다. 그렇죠. 이 기관을 지금 자기들이 원하는 몇몇 사람들 더 심으려고 자기 팝을 강화하려고 전체를 흔들고 국정원의 정보 역량 자체를 하락시키고 있습니다. 매우 국정원의 지위가 위태롭고 그 역량을 발현하기에 많은 제약과 한계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보수 정권을 자처한 윤석열 정권에서 2년 동안 벌어진 일입니다. 네. 하여튼간 좀 이상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서 도대체 그러한 상황의 본질이 무엇인지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는데 그 얘기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요. 우리 강청희 선생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이후에 서울대병원에서 브리핑 하셨죠. 사람들이 그때 아니 왜 주치의가 안 하고 인재영입된 의사가 하고 있지? 이러면서 또 뭔가 음모가 있는지 말을 했단 말이죠. 네. 왜 그때 그렇게 된 거죠? 서울대병원 측의 나중에 설명을 들어보면 개인정보보호법 말씀을 하고 민감정보에 대한 우려, 본인 동의 없이 하는 거에 대한 우려 때문에 못했다고 표현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논란을 많이 불러일으키는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발표를 하게 된 거는 그 전에 피습 사건 이후 어떻게 보면 암살 미수 사건이죠. 그 후에 칼도 발견이 되고 모든 정황 목격자도 있고 네. 자상이 분명함에도 열상이라는 발표를 했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경상 또 뭐 소량의 출혈 어떻게든 이 사건을 축소하기 위한 의도가 보이는 네. 발표들을 계속 쏟아내고 있었는데 그게 일반 민간인이 아니라 정부 기관에서 그런 총리실에서 일이 나온 났다. 얘기래요. 예. 그것도 대테러센터, 대테러 종합상황실에서 나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서울대병원에서 이제 수술지, 의무기록지를 복사를 해서 그 본인하고 보호자 동의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걸 보고 제가 국민 여러분께 빨리 사실을 좀 알려드릴 필요가 있겠다. 왜 그러냐면 뭐 종이칼로 찔렀다, 소독조로 찔렀다, 나무젓가락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공공연하게 보수 유튜버를 통해서
전파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국민들이 어느 정도 다쳤는지 왜 다쳤는지를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빨리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첫날 있었던 이야기, 그 다음날 있었던 이야기들이 테러 사건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테러 사건으로 규정하고 실제로 테러 사건에서 궁금해하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공식적인 뭐 브리핑이나 이런 게 없었죠. 그 다음에 이 환자에 대한 보호 조치도 테러 사건에 맞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 후에 가짜 뉴스들이 이렇게 양산이 되고 있는데 가짜 뉴스에 대해서 과연 정부가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네. 오히려 방치했습니다. 좀 더 조장하는 듯한 느낌까지 그렇죠. 말 그다음 들었죠. 뭐 이송 가정이니 헬기 특혜니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도 네. 정부 책임 있는 당국자가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이건 뭐 복지부에도 응급의료과가 있고 소방청도 나중에 발표했고 처음에는 얘기 안 했죠. 네. 모든 의혹을 다 불식시킬 수 있는 그 포인트마다 시간대별로 할 수 있는 노력을 실제로 테러라고 규정한 정부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의사로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께 소상히 알려드렸고 그 후에 거기에 자극을 받은 또 서울대병원이 사실을 또 진상을 말씀해 주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많은 가짜 뉴스들이 좀 해소됐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요. 저는 사실은 그 테러 사건이 돌아가는 양상이 좀 정말 이해가 네. 안 갔는데요. 예를 들면은 제1야당, 그러니까 대한민국 제1야당이죠. 네. 뭐 야당이 아니라 그냥 어쨌든 다수당의 수장인 대표가 목에,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일반인이기 때문에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우리가 아는 거는 목에 칼을 맞으면 정말 위험하다, 목숨이 네, 경각에 달린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일단 괜찮냐, 목숨이 괜찮냐, 그리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느냐, 그런 경호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이 치안과 관련된 네. 이 정부의 이 뭐 경찰이든 이런 인력들이 제대로 일을 못한 거 아니냐. 그리고 실제 그런 테러를 감행한 거는 정치적으로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라도 나서가지고 옳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는 서로 한 목소리를 내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오히려 경상인데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떠느냐, 이거 일부러 니네가 또 무슨 음모론 가지고 뭐 한 거 아니냐, 왜 부산에서 수술 안 받고 서울로 올라갔느냐, 이 얘기가 막 나오더니 네. 그 다음에 갑자기 때 모든 전국의 의사 선생님들이 전부 다 이거 다 이상하다 그러면서 막 한 목소리로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야. 네. 피해자를.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나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우리나라 정치 상황하고 연결지어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미워했기 때문에 미워요, 그 사람이. 네, 미워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 정책에 반대하기 때문에 반대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데 그 표현 방식이 과연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를 고발하는 그런 게 과연 의사를 할 고발하고. 수 있는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좀 씁쓸한 기분이 들었고요. 그 상황을 만든 책임은 분명히 책임 있는 당국자들한테 그렇죠. 있다. 이런 갈등 구조를 자꾸 유발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네. 저는 굉장히 의문을 좀 갖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대개 지역에 있는 분들이 많이 불평등하다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자들이 교통 상황이 좋아지면서 거의 서울로 많이 또 그렇죠. 오죠. 전염도 많이 하고. 그 쏠림 현상이 서울에 있고 수도권 쏠림이 있는 상황에서 지역의 투자는 미비합니다. 네. 저희가 뭐 지역에 공공병원 져야 된다고 그러고 더 공적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도 실제로 예산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 투자, 인력 투자 없이 네. 과연 이 권역 외상센터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들이 항상 있던 차에 이런 일이 또 생기니까 거기에 모든 불만 요소가 같이 결합되고 또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일부의 또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뭐 논란거리를 많이 만들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오해들이 많이 불식이 되고 또 왜 그런 일이 있었던지 설명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뭐 큰 문제 없이 또 넘어가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의사들은 되게 순수합니다. 생각 자체가. 어떤 정치적 성향을 띠거나 뭐 이렇게 얘기 안 하는데 이번에 주도한 사람들은 분명히 정치적으로 왜곡돼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의사 선생님들은 이런 일에 이렇게 굳이 나서서 네. 이렇게 하지 않을 것 같고 일단 환자 피해자의 이 생명과 직결된 부분은 사실 말씀도 되게 조심스럽게 할 것 같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이 뭐 지역에 있는 분들 뭐 무슨 특정 과에 있는 분들이 나서가지고 막 목소리를 내는 걸 보고 되게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특히 소아청소년과에서 왜 이렇게 목소리를 냈는지 좀 솔직히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서 이상하다고 지난 생각했어요. 대선 때 누구를 지지했는지 보시면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의협회장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네, 또 그런 요인도 있다고 보고요. 또 그분이 또
생각 자체가 그런 일이 잘못됐다고 본인 소신을 갖고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우리 당도 의사들에 대해서 보다 이 정책 설명을 좀 잘해주고 네. 그다음 왜 이게 필요한지 설득하고 이런 노력들을 앞으로 해간다면 네. 이런 갈등 구조를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제 역할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박 차장님. 지금 윤 정부에서 어쨌든 북한에 대한 강경책을 펼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보수 정권에서 이 안보 이슈를 가지고 자꾸 국민들을 예. 호도하고 이용한다 이런 느낌이 솔직히 들었었는데 예. 이번에는 이용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우리가 위험에 빠진 상황이 됐어요. 예. 지난 16일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제 너네는 적대국이다 이러면서 아예 전쟁 일으킬 것 같은 그런 제스처를 막 취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간단하게 테러에 대해서 예, 테러. 예. 국제 정치에서 이제 테러를 어떻게 규정하는가? 지도자를 공격하고 공중을 협박함으로써 테러의 공포를 정의가? 조장해서 예. 공포를 조장해서 가장 낮은 비용으로 가장 효과적인 목적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 테러를 수행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왜 직접 공격하는가? 직접 공격하면 노출될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직접성과 은닉성 사이에는 충돌이 일어납니다. 근데 왜 직접 공격을 하느냐? 네. 성공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아, 그런데 직접 공격을 하는 것의 부담은 뭐냐면 숨길 수 없다는 것에 부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숨길 수 있다면 직접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 이론에 맞춰서 보면 이번 정치 테러는 분명하게 테러로서 특정 세력을 입장을 대변하는 네. 내지는 그 입장에 포섭된 테러 위험 인물이 이 정치 지도자에게 공격함으로써 이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정치 질서를 혼란하게 하여 네. 민주주의를 위협했을 뿐만 아니라 정치 위기를 조장해서 이익을 보려고 하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직접성, 즉 노출하면서까지 야당 지도자를 공격했는데 은닉성에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대테러 센터가 지금 그 정치 테러로 규정한 것은 올바른데 대테러 센터가 법적 근거를 갖고 행동을 해야 되고 법대로 일을 해야 됩니다. 네. 테러 방지법에 의한 임무 수행을 해야 됩니다. 지금 테러 방지법에 의한 임무 수행이 아닙니다. 테러 방지법을 활용해서 테러 방지법의 주관 기관인 특정 국가기관이 오히려 경찰을 통제하는 수단으로만 테러 방지법을 활용하고 정말 테러 방지법을 통해서 보호해야 될 대상, 조사해야 대상은 오히려 하지 않고 있다 하는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네. 남북 관계에 대해서 말씀. 일단 국정원 1차장님 테러 전문가라서 테러 전문가는 아닌데요. 아니에요? 네, 네. 국제 정치 전문가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설명을 어쨌든 들으니까 제가 좀 이해가 좀 되네요. 자, 한반도 정세 예.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지금 김정은이 집권 10년이 지났는데 코로나19 사태도 있고 해서 경제가 엉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구원의 손길이 온 겁니다. 러시아가 도와달라고 한 겁니다. 네. 러시아가 도와달라고 해서 미사일, 포탄 뭐 다 제공을 했죠. 그래서 지금 러시아를 다 도와줬기 때문에 북한의 무기고가 텅텅 비었을 것이다. 허장성세다라고 하는 네. 사람들이 있고요. 아니다. 러시아에 있는 재고 물량을 다 지원했고 동시에 러시아로부터 물자와 장비를 도입받아서 그동안 약 20에서 30%도 안 되는 가동률을 극복해서 네. 북한의 무기 공장이 팽팽 돌아가고 있다. 무기가 생산되고 있고 돈이 들어오고 있다. 핵과 미사일을 개발한 김정은이가 재래식 분야에서 무기고를 채워가고 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다라고 하는 관측도 있습니다. 어떤 게 맞는 겁니까, 그러면? 저는 전자는 너무 적을 두려워해서도 안 되지만 무시하거나 경시해서도 안 됩니다. 보수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네. 후자가 맞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김정은이 갑자기 남북관계를 전쟁을 해서는 안 되는 민족의 특수관계로 보지 않고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 대 국가 간의 관계로 보았고 한 발 더 나가서 교전국가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네. 교전국가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군사 질서를 규정하는 1953년 정전협정을 부정하는 겁니다. 네. 휴전 이전의 상태, 교전국가라고 하는 것은 휴전 이전의 상태로 들어갔다. 이제 싸울 수 있다. 라고까지 김정은이 나온 것은
국내 정치적인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경제적인 위기도 있지만 러시아와 협력을 통해서 이제 기회가 왔다라고 하는 판단에 도달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대한민국 국방부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차분하게 정세를 재판단해서 안보 대책을 제대로 세우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가 안일하게 이렇게 그냥 북한을 너무 나이브하게 보고 쟤네가 뭘 하겠어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그렇습니다. 큰일 날 상황이군요.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더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 이제 인재 영입으로 민주당에 들어오셔서 새로운 정치를 한번 해보시겠다고 이번에 각오를 다지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간단하게 여쭤보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원래 인재 영입되면은 비례의원으로 사실은 생각하기가 쉽고 또 들어오시는 분들도 내가 왜 험하게 지역구를 나가 이렇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정치를 하시던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나 지역구 나가가지고 뭔가 좀 제대로 해보겠어 이런 의견들을 지금 내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네네. 그 취지는 네. 지난 대선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저희가 그렇게 많이 지원을 하고 표를 모으고 했어도 결국 차이는 0.7%입니다. 그러니까요. 0.7%의 요인을 분석해 보면 강남 3구하고 네. TK 대구 경북이겠죠. 근데 그런 갈등 구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민주당도 그런 쪽에 보다 정책 홍보하고 네. 많이 접근하고 우리 사람을 많이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동안 강남 3구를 배척하거나 또 아니면 포기하거나 이런 정책을 이제 민주당도 버리고 네. 그쪽에 집중 투자를 해서 사실은 사람을 키워야죠. 그래서 그런 쪽에서 당선자가 나온다면 네. 뭐 제가 되면 너무나 좋고 충분히 다음 대선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그런 확신이 있었고요. 첫 번째 목표는 그거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돌봄 복지. 그러니까 돌봄이라는 복지. 게 네, 돌봄. K 돌봄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K 돌봄은 복지와 의료가 결합된 상태고요. 생애 주기별로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네. 그걸 실현하려면 그것도 세금을 많이 낸다고 자부하고 있고 돌봄에 대한 수요가 욕구도 굉장히 높은 강남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게 제 지론이기 때문에 네. 강남 쪽에 대한 이야기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사실 네. 어르신들이 이제 우리가 수명이 길어지면서 어르신들에 대한 돌봄이 되게 중요한데 네. 요즘 뭐 K장녀 뭐 이렇게 얘기 나올 정도로 네, 돌봄에 대한 의무가 한 명에게만 막 집중되면서 더 그렇죠. 부작용이 많이 생기기도 네, 하거든요. 네. 근데 그건 개인적인 뭐 가족의 문제이지만 또 국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 미래 지금 현재 상황이나 미래에 대해 대처를 하지 못하고 아주 주먹구구식으로 근시안적으로만 네, 지금 네. 보는 게 문제라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우리 그 박사님은 강남 3구 쪽에 나오시려고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처음에 생각 그렇습니다. 근데 아직 당하고 뭐 조율이 안 됐기 때문에. 혼자만 생각했어요? 요번에 또 제가 이재명 대표님 이제 그 암살 미수 사건 네. 해서 방송에 좀 얼굴이 나오고 하니까 네. 오히려 강남 쪽에서 좋아해야 되는데 네. 상당히 수군거리고 싫어하는 그런 왜요? 눈빛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도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강남 병지역은 정치 고관여가 되면서 아마 보수 유튜브 언론을 많이 믿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런 걸 우리가 깨기 위해서 지금 우리 변호사님도 많이 노력하고 계신데 이런 프로를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차장님, 예, 어떠십니까? 지난 대선 기간을 저는 이제 정부 업무에만 집중을 했었는데 이제 퇴직한 뒤에 왜 졌는가 여러 친구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예. 그랬더니 현장성이 부재라고 했습니다. 그때 대선 기간에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다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에 계셨대요. 현장에 있지 않았답니다.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정권을 재창출합니까? 뺏겼죠. 그래서 현장성이 중요하다. 특히 지금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 경제가 어려울 때 경제와 안보의 연관성을 설명하고 현장에서 더욱 깊게 파고들어서 유권자와 함께 우리 국민과 함께 현 정권의 문제점을 서로 이해하고 힘을 합쳐서 민주당 중심의 집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끌어가기 위해서는 네. 바닥으로 현장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차장님은 어느 지역구를 지금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역구 부분은 이제 인재 영입 케이스는 바로 이렇게 공간위원회에 서류를 내는 게 아니고 좀 기다려라 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당의 방침을 우리 강청희 박사님과 함께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라는 대로 가겠다 이거요? 예, 기본적으로 방침이 그렇습니다. 야, 그래도 정말 다들 꽃길을 걸으려고 안 하시고 두 분 다
내가 험지에 나가더라도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계시네요. 자, 시간이 다 돼서 뭐 제가 더 길게 말씀 못 여쭙고요. 한 30초씩만 예, 국회 입성하면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지 간단하게 설명 좀 듣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돌봄에 대한 시대 정신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저출생 노령화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보면은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돌봄 복지를 어떻게 잘 분절적인 체계를 다 없애고 행정 간의 칸막이도 없애고 지역에서 민간보다 공공이 먼저 이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 그 입법 과정, 앞으로의 지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전문성을 가지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실현시킬 계획으로 입성하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우리 사장님. 예. 네, 안보는 민주당입니다. 평화도 민주당입니다. 경제도 민주당입니다. 이러한 것을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미국과 더욱 협력하고 러시아와 대화해서 갈등을 낮추고 북한과도 다시 협력과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는 일을 해내겠습니다. 네, KT24님께서 와 진정한 진보십니다. 두 분 다 자신감도 넘치시고 너무 멋지십니다. 잘 되시기 바랍니다. 이러셨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